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와 미국 기업이 호실적으로 우리 시장 하방 단단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의 7월 PMI 지수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일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좀 실망스러운 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는 0.8% 하락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 마감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선방을 해줬는데 오늘도 우리 시장 기술주가 훨훨 나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코로나19 변이 공포 대 백신 안도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휩싸이고 있는지 어느 쪽에 맞춰서 진단해봐야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 ESG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SG 경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도 ESG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전일 주가 급등했던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실적 기대감 확대되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공개해드립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코로나19 변이 공포 대 백신 안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변이 공포가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시장에 좀 나타난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 인구들이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백신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이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시장이 좀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과 안도를 찾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변이 공포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미국 시장 역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다소간에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이 공포 확산 이에 따른 고용의 둔화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강화에 따른 강화가 조금 지금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경기 민감주나 대표적인 시장을 표현하고 있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었고요. 금리에 특히 민감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변이 공포에 따라서 변이 확산 공포에 따라서 더블 딥에 대한 우려 과연
이때까지 V자 반등을 이루어냈었고 그 V자 반등의 추가적인 상승 지속이 나타날 수 있으냐 없느냐를 놓고 시장 상담은 기대 혹은 우려 그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은 좀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더블딥. 결국은 소비가 다시금 정체가 되고 소비 정체에 따라서 생산이 둔화가 되고 생산이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고용의 둔화로 분명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반면에 백신 보급의 확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안도감보다는 다소간 조금 좀 불안감이 조금씩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전체적인 경제 선순환고리가 다시금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백신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변이공포 확산으로 인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다시금 시장 조금 좀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냐. 물론 작년 4월, 5월, 6월에 겪었었던 큰 폭의 하락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람들은 다들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그 경험치를 능가하는 그 경험치를 다시금 전철로서 되밟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오고 여기에 경제 당국, 통화 정책 당국이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변이공포나 고용의 어떤 그 둔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8월 말 26일, 27일이죠. 잭슨홀 미팅. 이에 따른 관망 양상이 조금 더 크게 확산이 되어지면서 유동성의 훼손이라는 부분이 지연으로 연결되어질 가능성. 지연이 안 된다면 시장은 폭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용의 둔화 그리고 변이공포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8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게 되는 거꾸로 그런 작용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갑작스럽게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FOMC, 연준,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 부분 해왔기에 그들이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왔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다 보면 잭슨홀 미팅이 되었건 9월 FOMC가 되었건 10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건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유동성에 대한 믿음을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8월 26일 하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번 JP모건도 그렇고요. 우리금융도 그렇고요. 하는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금통위 아마도 상당 부분 미국의 고용이랄지 변이 코로나 확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들의 통화 정책 대폭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가져보게 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미국의 통화정책, 최근 들어서 통화정책의 중심점을 좀 따져보게 되면요. 무게중심이 서로 좀 상이한 부분을 포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몰려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결국은 고용의 상당 부분 얽매여 있다라는 부분을 그의 연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번 8월 잭슨홀 미팅이랄지 8월 말에 있을 한은의 금통이랄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금통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8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일단은 열어놓긴 열어놓되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지금 현재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4단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가는 상당 부분 치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당국은 빠른 물가의 안정의 필요성을 이미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가 됐었죠. 소비자 물가 4개월 연속 2% 이상. 지난 6월 달에 2.4%의 인상률이었고요. 7월 달에 2.6%. 이게 전월 대비다 보니까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불안, 변동성 양상도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물가의 안정, 빠른 안정세를 찾을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의 불안 양상도 빠른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고용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ADP 민간 보고서에서도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33만 개 일자리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모레죠. 6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시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면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밤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보고서 민간 고용 부분을 연결해서 6일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가져보게 되는데요. 고용의 개선이 둔화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점. 여기에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직접적으로는 시장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의 지연이라는 풍부한 유동성의 지속이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통화에 대한 긴축마저 시작이 된다라면 시장은 상당 부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지난밤 미국 시장 그 다우지수의 하락, S&P 500 지수의 하락, 반면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 이 부분이 왜 나타났나 생각을 해본다라면 델타 변이의 확산, 이에 따른 고용의 어떤 그 고용 개선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하락을 야기시켰고요. 거꾸로 이 부분이 고용의 개선 둔화와 델타 변이의 확산이 금리의 인상, 테이퍼링의 조기 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 재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백신 패스라는 것을 도입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식당 등을 출입할 때 백신 접종서를 확인을 한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경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수 회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노력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경제 개선세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어떤 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고용 개선에 따라서 만약에 6일 날 고용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돼서 테이퍼링이 시작하더라도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은 장기간, 상당 기간 시장 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소통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의 시작? 과연 이거를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경기를 오히려 그 리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리플레이션의 지속을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지, 경기의 침체를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FOMC 목표,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회복입니다. 고용의 회복에 따라서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우리 시장에서 포커스를 맺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미국향 수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변화, 글로벌 어떤 투자 심리의 미세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지고 있는 방향성은 미국향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3%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라고 하고요. 또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전일 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이 시장에 좀 많이 공포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이어본다면 전일 미증시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다면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먼저 그 8월 시장 5가지 이슈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내지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계속 나가는지 아니면 다시금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이 부분이 계속되는 이슈거리고요. 네 번째가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환율의 변동성으로 이렇게 5가지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8월 시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요.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난밤 미국 시장 좀 따져보게 되면 고용 부진이 일단 3대 증시를 혼조 마감하게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결정타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하락,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부분. 5가지 이슈가 있었죠. 고용 부진에 대한 실망, 민간 일자리가 33만 개 증가에 그쳤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연관성은 결국은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잭슨홀 미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는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다라는 점. 이 테이퍼링 이슈는 결국은 시장 내 유동성의 지속이냐, 유동성의 훼손이냐, 이로 인한 어떤 그 변화. 근데 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3대 지수의 변화 방향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연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지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는 경기 정점 논란도 한 몫을 거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정점 논란, 트리플 정점 논란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트리플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업의 수익 정점, 경제 성장률의 정점, 경기 부양책의 정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그치게 될지 아니면 3분기, 4분기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호황 상황이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이 결국 시장 방향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8월달 잭슨홀 미팅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에 상당 부분 시장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여행 항공주의 추가 하락을 야기시켰다라는 점. 한 가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7월 말로 이미가 종료가 됐죠. 그러면 추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한도의 상향 조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일단 윗머리가 막혀질 수밖에 없는, 천장이 막혀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경기 부양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부채 한도의 유예가 부채 한도 확대 쪽으로 조금 좀 의회에서 극적인 타결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점. 결국 이런 이슈들 종합을 해보면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너무나 명확합니다. 코로나 확산, 내수 회복 지연. 하지만 미국 고용의 둔화라는 것이 있지만 고용의 둔화는 오히려 거꾸로 유동성의 지속이라는 투자 심리,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지표임에 틀림없다. 고용의 개선이 둔화됐다 하더라도 고용의 개선이 멈춘 것은 절대 아니다. 고용이 신체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고용의 개선세가 둔화됐다라는 점. 꺾이긴 꺾였지만 상승세는 지속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소비의 개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소비 개선세는 결국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점.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은 2분기 실적 정점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빅텍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관심 이동은 2분기 실적에서 경제 지표, 경기 개선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다만 부담이 되는 부분은 경기 정점 논란인데요. 이 경기 정점 논란, 여기에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분과 소비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소비 확대가 지속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리플레이션 관련주, 미국 정책 당국이 소비를 침체로 이끌 정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비의 부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리플레이션 관련주가 상당 부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포트폴리오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트렌드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결국은 ESG, 특히나 ESG 중에서도 배당 쪽에 주주 친화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ESG 다들 알고 계시죠? ESG는 지금 현재 시장 내 트렌드입니다.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경기 소재, 그리고 IT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어쨌든 일희일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락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정부 육성,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는 소부장, 전기차, 그리고 신소재와 자율주행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섹터 매수해보면 좋고 어떤 부분 관심 가지면 좋을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감별해 드리는 시간이죠. 아예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렇게 옆자리에 계셨는데 또 이렇게 화면 속으로 뵈니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번 주 ESG 경영을 준비하고 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ESG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ESG가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ESG로 바라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포트를 3가지 정도 볼 텐데요. 1월 28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20년도 지난해 10월 23일 유안타증권 리포트, 그리고 올해 7월 27일 대신증권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철강, 대표 주자인 포스코 말씀드렸죠.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기업 집단이 현대차 그룹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2014년도 7월 이후 우리나라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신규 순환 출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18년도 지배구조 개편을 한 차례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합병 비율이나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한 이견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철회했지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한다는 그림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죠. 헬리엇 펀드를 필두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 주총 자체를 열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정 중단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해결하고 좀 끊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지분 약 21.43%, 그리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합계 약 23.69% 정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 그리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지분을 직접 매수하기에는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뜻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조금 4가지 정도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거나, 두 번째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인적 분할 후 합병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거나,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하거나, 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는 약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각 시나리오마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의결권 자문사나 헤지펀드나 국내 주주들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보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조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이슈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너 일가나 계열사를 통해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함께 지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ESG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일어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월요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조금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입법이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합산 3%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준 결정을 한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이죠.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다 이제는 20%로 개정을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순환 출자 규제나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예정 중인 기업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이 연내 목표로 조금 빠르게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집중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기업 자체적으로 먼저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깔끔한 실적을 좀 냈습니다. 매출액 5조 4,600억 원, 전년 대비 67%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2,760억 원,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2,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를 했는데요. 하나의 꼭지로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지고 그 내용의 내실 또한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류 부문의 수익성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고객사의 생산 및 판매량 회복,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및 판매량 회복에 따라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고 해운 시황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3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운반선의 유휴 공간을 가지고서 중소기업 화물들을 운송해 나감으로써의 실적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실적 그리고 GV, SUV 시리즈의 매출 회복, 판매량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쪽에서는 컨테이너 및 벌크 해운 시황 강세로 22년까지 이러한 호조세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 비계열 매출액 비중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이슈들 그리고 내용들까지 판단을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정의선 회장이 가장 소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글로비스의 외적 이슈라고 한다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적 이슈로는 영업 성과와 향후 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바닥 구간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을 조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조금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를 조금 확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 라인이 이렇게 조금 잡혀가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차트를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닥이 형성되고 이 바닥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매출액은 올해 27%, 내년도는 2%, 3%대 성장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올해는 50%, 내년은 5%, 6%,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20%, 내년은 8%, 후년도는 6%를 플러스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내년과 후년도에 대한 한 자릿수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미주 시장과 그리고 인도 및 베트남 여러 가지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조짐들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의 호조는 코로나19 수혜와 조금 맞물려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까지도 함께 집중해서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포스코도 차트상 추세 하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글로비스도 일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 하단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실 때에 조금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 내적, 외적 이슈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포인트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중에서는 먼저는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G로 바라본 현대차그룹, 그중에서도 현대글로비스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와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ESG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글로비스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현대글로비스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그리고 CJENM은 목표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 5만 원, 삼익THK는 16,000원, CJENM은 26%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18만 원에 도달했고요. 나머지 서암기계공업은 15% 수익률 달성, 그리고 YJM게임즈는 단기간에 16% 넘게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태경 BK가 30%가 넘는 강한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편입 날짜는 6월 28일이었고요. 7월 중순쯤에 태경 BK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알레비 플러스 3%대고요. 한라홀딩스가 0.76%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종목 한 가지 있습니다. 백산이고 편입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매수가 11,200원인데 아직까지 수익률 좀 부진하지만 나중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는 HMM의 주가가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HMM 항상 잘 다뤄주시잖아요. 흠슬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2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HMM은 전전 거래일에서 주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뭐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HMM 같은 경우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아마 서울경제TV 이렇게 청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도노리포트에 이제 HMM을 편입했던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한 3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눌림 한 차례 이후에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좀 큰 이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서 불거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비 관련된 물량 이게 이제 과연 주식으로 전환되느냐 그리고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산업은행에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다라는 관점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되 지속적으로 좀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올해 이제 만기가 올해 내년 이렇게 이제 만기 도달하는 CB나 BW 같은 경우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뭐 시장의 물량으로 풀리기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가 뭐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 좀 열어놓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선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이 늘어났고 그런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1조 넘는 그런 실적이 나왔었고요. 2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근거는 결국 운송할 수 있는 선봉량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운영비로 활용되는 뭐 부분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뭐 벙커식 가격의 이제 급등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안 좋은 요소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운임지수 이 부분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컨센서스가 뭐 한 4조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예상치가 1조 2,500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아마 이 컨센서스 달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약 5조 원, 1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이제 실적 나오고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만 해도 4조 원의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5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그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회사들은 뭐 거의 이 지수를 좀 팔로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상 최대치 경신을 했고요. 4,100포인트 아마 넘어서면 또 사상 최대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3주 연속 계속해서 4,000선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0일 날 4,196포인트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뭐 3월 달부터 1분기 때부터 운임료 지수는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이 큰 해운 경기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이제 인하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에 물동량이 이제 줄어들고 생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 반대로 굉장히 수요가 폭증을 했던 부분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선봉량들이 그동안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결국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BDI 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운 운임들,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4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리고 펜오션이라든지 지금 보면 주가가 대부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다 진입을 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HMM 역시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올 때 고점 부근에서 일단 한 차례 크게 하락했던 이 조정폭과 그 다음에 반등이 줬다가 N자 하락으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우파 상승이 나오고 ABC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잘 나와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지금 보면 HMM의 노조가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지금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측과 노조 측의 지금 임금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극명하게 지금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 하면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해결되지 못하고 파업으로 진행된다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나올 시에는 일단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 33,000원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반등 시에는 47,000원에서 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조정 시에 한 차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흠슬라는 뭐 지금도 주가가 저평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막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